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윤준건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윤준건입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네. 막,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왜 안 나오지? 막 이런 분들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항상 이제 한 번 하루 나오고 또 안 나오고 하루 나오고 안 나오고 하다가 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렇죠. 이틀 연속으로 나왔는데 연타석 홈런을 치고 계시죠. 좋네요. 그럼요. 이거 근데 참 어디 가을인데 어디 안 가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자본주의 때문에 자본주의 때문에 예. 자본주의 좀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라서 예. 역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답게 이 자본주의 때문에 그렇죠. 이우영 아나운서 휴가를 조금 연장해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전화해 보세요 지금. 네. 그냥 푹 쉬다 오라고. 예, 그럼요. 참, 그리고 오늘까지라며요. 네. 청취율 조사 안내 오늘까지인데요. 어제 제가 이제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원래 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아니요, 제가 해도 돼요. 예. 그거 힘들지 않죠, 뭐. 예, 오늘까지인데 뭐. 하던 건데 제가 어제 몰라가지고 앵커님께 제가 좀 떠넘긴 셈이 됐는데. 자, 청취율 조사. 오늘은 말씀하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02로 걸려오는 전화. 어제 저도 02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래요? 스팸이더라고요. 네, 스팸이라서 안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일단까지니까요. 받으셔가지고요. 어떤 프로그램 즐겨 듣냐 물어보시면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꼭 매일 듣는다. 예. 눈 뜨면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사실 아침부터 하는 방송이 아니니까 눈 뜨면 아니겠죠. 네. 예. 근데 저희가 또 이 샵 0945로 이 문자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을 드리는 행사가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이거 또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면 드려서 좀 여러분이 많이 커피 쿠폰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지금 커피 마시고 있는데. 예. 근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인증 문자 팍팍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샵 0945번입니다. 많이 보내주셔서 커피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요. 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이것도 이게 심의에서 걸려요. 참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자, 오늘 어떤 내용부터 해볼까요? 자, 먼저 푸틴 건강 이상설인데 최근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작년 11월에도 이제 카자흐스탄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다리에 경련을 일으키고 까딱거렸는데 이게 파킨슨병의 징후다. 이런 외신 보도도 있었고 지난 18일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좀 정상적이지가 않다. 또 몸이 심하게 떨린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또 한 번 건강 이상설이 제기가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조금 심각했습니다. 침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돼서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건 아니고요. 아직 주장일 뿐이지만 제너럴 SVR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밤 9시 5분에 푸틴 대통령의 보안 요원들이 대통령 침실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침실로 달려가서 푸틴 대통령이 침대 옆에 쓰러져 있는 걸 확인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바닥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누워있는 걸 보안 요원들이 봤고 이후 즉시 의료진이 푸틴 대통령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서 현재는 관전의 특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고 상태가 안정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제너럴 SVR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은요. 많은 분들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전직 크렘린궁 러시아 정보요원이 운영하는 채널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반푸틴 성향의 채널이고요. 푸틴 대통령에 대한 갖가지 루머를 올리고 있죠.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 혹은 근거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이제 암 수술설, 또 파킨슨병 진단설, 또 계단에서 실족하고 이 속옷에 대변을 실수로 배출했다 이런 주장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건강 이상설이 제기가 됐을 때는 크렘린궁에서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 이번 건강 이상설에 대한 코멘트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이게 강력한 어떤 푸틴 대통령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뭐 반대자들의 허위 선전이다 이렇게 보는 주장도 있는데 뭐 사실이라면 러시아에는 심한 타격이고요. 건강 이상설 이번엔 좀 심각했습니다. 심정지 그리고 심폐소생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게 그 텔레그램 채널에서 보도를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국가 기관 통신사죠. 연합뉴스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고 각종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확인할 길이 없다. 이것이 의미한 첫 번째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러시아가 물론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 중요한 것은 아직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 서방 국가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도 서방이거든요. 예. 서방 국가라고 불리우는 민주 국가들하고는 좀 많이 시스템이 다르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은요. 이 사회에도 관성이 있어요. 그 윤중권 아나운서 관성의 법칙 알 거 아니에요. 예, 알죠.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공기저항이 없는 곳에서 한 번 힘을 주면 그 물체는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사회에도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러시아도 사회주의 국가였었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도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적 어떤 권위주의 정치 형태가 계속 관성처럼 지금처럼 유지되고 있는 거죠. 자, 시진핑 국가주석은 황제라는 얘기를 듣고 푸틴 대통령은 짜르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사실 자체도 이게 달가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보면서 이 기사 사실 오늘 아침부터 저는 이걸 봤는데 예. 제가 좀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정보의 소통이 원활한 국가가 아니구나. 그러면은 이게 음모론에다가 온갖 이 루머가 돌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측면을 제가 첫째 하나 느꼈고 둘째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한반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 제일 당황한 사람이 한반도에서 누굴까요? 북한. 그렇죠. 예. 김정은이가 제일 당황을 하죠. 예. 야, 이거 자르라 그래가지고 평생 할 줄 알고 공들여놨는데 지금 이렇게 아프면 난 이거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김정은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일 당황해야 돼.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이 김정은일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사실 반면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쟁의 끝이 보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름대로 어떻게 좋은 방향 쉽게 얘기한다면 일반적인 전 세계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일 마무리가 된다면 예. 그럴 때는 제가 볼 땐 미국이 지금 두 개의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데 미국의 예. 부담도 굉장히 덜어질 것이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국민들 역시도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조마조마 살지 않게 될 것이고 예. 이런 측면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김정은이 많이 당황하셨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푸틴이 만일 진짜 아프다면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킨슨병이다 암 수술을 했다 별별 얘기가 하도 나오기 때문에 예. 이게 뭐가 사실인지 모르죠. 근데 러시아 같이 권위주의적 흔적이 많은 사회에서는 예. 어떤 일이 발생해도 한참 뒤에 예. 아는 경우도 많아요. 예. 한번 지켜봐야겠죠. 예. 예.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타격이 좀 가장 클 것으로 그렇죠. 보이기는 합니다. 예. 네. 자, 이제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수장이 임명됐죠.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혁신위원장이 됐는데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또 인 위원장도 김기현 대표가 정말 많은 권한을 또 주셨다. 무서울 예. 만큼 많은 권한이다. 이거 예. 그랬죠. 예. 무서울 만큼 많은 권한을 주셨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럼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 거냐. 또 혁신위는 그럼 누구로 어떻게 꾸려지는 거냐.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공천 룰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인선에 대해서는 오늘 인 위원장이 목요일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로 구성할지 또 몇 명으로 구성할지까지도 지금 인 위원장이 권한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꾸려질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우선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혁신위원 7명 정도로 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당 밖의 인사들이 과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당 사무처와 지도부가 인 위원장에게 지금 현재 위원 후보 여러 추천한 걸로 전해졌는데 추천이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지만요. 수도권 일부 의원도 현재 후보군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태경 의원은 비윤계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준석계, 유승민계를 각각 한 사람씩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 위원장도 이에 대해서 모두 다 내려놓고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모습이고요. 일단 목요일에 인선 완료해서 최고위 의결 본인의 계획이죠. 까지 통과하는 걸 지금 목표로 네.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만큼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혁신위가 공천에 미칠 영향력 여기에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전권을 쥐는 것이라면 공천 방향을 정하는 데에도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도부도 마냥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이 공천 방향 설정에 먼저 손을 댄다면 당 내용이 심화할 것이다. 또 혁신위가 제시한 공천 방향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인데 먼저 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오늘 혁신이 첫 번째 일성이 공천 룰이라면 국민의힘은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분위기를 반전하기도 전에 공천 룰부터 이야기하는 건 너무 빠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수도권의 한 의원도 혁신이가 공천 룰을 건드리더라도 최고위에서 안 받으면 그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혁신인데 혁신이 아닌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인선도 인선이지만 사실 이 공천 룰까지가 포함이 되느냐 전권에 아니냐 이런 포인트가 아마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 물론 그렇죠. 보십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권 예를 들면 말이에요. 제가 윤중권 아나운서한테 윤중권 아나운서 우리 일이나 한번 같이 합시다. 끝. 그러면은 윤중권 아나운서 일 같이 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일이요? 선생님 일 같이 합시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권을 주겠다는 게 제가 이해하는 전권은 뭐냐면 혁신위를 꾸리는데 혁신위를 마음대로 꾸리셔. 그리고 혁신위 활동 기간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전권인지 진짜 전권 내가 모든 걸 내려놓을 테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가 그게 사실 정권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공천 룰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혁신위원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혁신위가 공천을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공심위가 따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천하는 건 아니거든요. 단 공천 룰을 손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권을 받았을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전권을 받았을 때에만 가능한 건데 아니 엄청나고 이렇게 무서울 정도의 권한을 줬다 그러는데 그럼 본인이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당 전체를 뜯어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에는 혁신위원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누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는데 괜히 거기 들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권한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까 누가 그랬다며요. 지도부가 안 받으면 그만이라고. 그런데 그게 이분이 내가 볼 때 누군지 모르지만 정치 오래 한 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역대 혁신위가 이게 삐그덕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건 혁신안 만들어 놓고서 딱 지도부에 올려놓으면 지도부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받아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여태까지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 대구 홍준표 시장이 이 혁신위원장 할 때는 대차게 얘기했어요. 이거 안 받으면 나는 그냥 안 물러쓴다. 이 정도의 배짱이 있어야만 혁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혁신을 하려면 이게 스무드하게 혁신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반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국민들이 혁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갈등과 싸움을 두려워하는 혁신위가 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공천 룰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공천 룰에 대해서 제가 만약 혁신위원장이라면 얘기할 텐데 예. 전 물론 정치 안 할 거니까 그런 거 안 맞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천 룰까지 다 손을 대야겠죠. 예. 그리고 이 사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혁신을 꾸리는 이유가 예.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공천 룰을 손을 대게 해야지. 그거 말고 딴 거 이렇게 되면은 그건 좀 곤란하죠. 예. 지금으로선 좀 모호하다라는 입장이죠. 권한이 모호한 거죠. 예. 권한이 뭐 정권을 주겠다. 근데 그 정권이 혁신위에 대한 정권이지 당 전체에 대한 정권이지 그걸 모르니까. 예, 그게 좀 확실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자, 민주당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입원한 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죠. 복귀하면서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여부 이 문제와 함께 또 당내 관심사였던 게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문제였는데 당내에서는 현재 지도부가 친명계 일색인 만큼 향후 인선에서는 비명계에 좀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또 나오고 있고 일단 어제 이 대표가 가결파 징계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최고위원 지명에 있어서도 이 내부 통합에 방점을 좀 둘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이 대표 측은 아직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말을 했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파 간 분란이 일지 않을 인사를 물색한 뒤에 지명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실제로 비명계 조홍천 의원은 지금 당 지도부는 소프라노인 친명 일색이다. 당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 중에 인선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삑사리 내는 사람을 등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 배려와 화합 차원에서 실력도 안 되는 선수를 총선이라는 결승전에 기용했다가 지면 그건 배임죄다. 이런 입장을 예. 보이면서 신경전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실제로 앞서 지도부에서 이 친명계의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낙점했다가 당내 반발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민주당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인선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도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라고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그 가결 전국에 있어서 왈가왈부를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가결파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예.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또 다른 얘기 결이 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부터 당내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포용한다는 이미지를 좀 쌓고 싶은데 네. 이거 지금 자꾸 이런 문제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면 그런 이미지 형성이 불가능해질 거고 예. 그렇다면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민주당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가 곧 민주당의 이미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그렇다면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지 민주당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사실 좀 이 자본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겠죠. 이재명 대표도 사람인데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일 지금 가결파 어떻게든 좀 색출해가지고 이거 징계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숫자가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이탈표가 우리 39표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예. 그러면은 이거는 충분히 당 하나 꾸리고도 남는 숫자예요. 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민주당이 총선 승리로 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비명하고 같이 간다. 예. 가결파하고도 같이 간다. 예.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비명계 쪽에서 얘기 나오는 건 뭐냐면 예. 같이 가는 거 그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비명계로 해라. 예. 사무총장이 총선에서 중요하거든요. 예. 사무총장을 비명계로 해라. 그리고 최고위원도 비명계로 해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사무총장 얘기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좀 힘들어지는데 예. 글쎄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계파색이 옅은 사람으로 한 분을 구해다가 최고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지금 제가 쭉 설명한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스라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CNN이 가자 지구내 첫 교전으로 보인다라고 했던 교전이 있었죠. 이스라엘군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첫 지상군 기습 작전을 펼친 건데 오늘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거지를 공습해서 50여 명이 숨졌습니다.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그리고 또 라파에 있는 주거용 건물 여러 채에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했고 어린이를 포함해서 최소 53명이 사망했습니다. 앞서 가자지구 보건부가 어제 발표한 사망자 이 집계를 보면요. 이스라엘 공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이 총 5,087명입니다. 5,000명을 넘었고요. 어린이와 여성, 노인이 전체 희생자 60%를 넘습니다. 사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비롯해서 지금 서방 정상들이 민간인 보호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도 있고 맞습니다. 또 가자지구 인구 밀도도 매우 높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민간인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 이렇게 계속 촉구를 하면서 대피하지 않을 경우에 하마스 협력자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계속 폭격을 좀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구호 물품도 현재 3차례 들어갔죠. 3차례 들어갔는데 역부족이라는 상황에서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위기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민간인 피해 당연히 고려를 하겠지만 좀 딜레마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 대원들과 민간인들이 육안으로 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는 만큼 딜레마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쟁의 발단은 하마스가 분명히 제공을 한 건 확실하죠.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진행될수록 사실은 맨 처음에는 하마스를 굉장히 비난하다가 이게 이스라엘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가 많이 점점 늘수록 사실 이 세계 여론도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우호적으로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 6개국도 민간인 이 희생을 막아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무조건 힘을 실어주기 힘든 상황, 고육지책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지상전을 벌이게 되면 당연히 민간인 희생이 더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땐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첫째로는 뭐냐면 자신들이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배로 갚아줘야 된다라는 이스라엘의 원래 정책적 방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네타냐후 총리가 사실은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굉장히 어려워요. 이 기소도 돼 있는 상태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적인 분노를 제대로 이 분노를 좀 가라앉히지 못한다면 본인의 정책 입지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뉴스를 잠깐 YTN 뉴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좀 더 확실한 어떤 그 자국민 보호와 당한 만큼 갚아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릴 수가 있거든요. 안타까움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아침 7시 10분경 강원도 속초 동쪽 약 1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민들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해서 해경에 신고를 했고요. 해경이 현장에서 북한 철건지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동해로 이제 배를 타고 내려와서 귀순 시도한 건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이고요. 당시에는 강제 북송이 됐죠. 앞서 5월에도 가족도 아닌 북한 주민들이 서해로 넘어와서 귀순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귀순 의사 표명해온 4명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가족일 가능성이 이제 큰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 총 139명입니다. 작년 같은 해 되면서 중국 내 이동 제약도 해소된 게 이 탈북민 입국자 증가의 주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늘어나고 있는 이 북한 이탈 주민 문제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통일 많이 얘기하고 젊은 사람들은 사실 통일에 별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 통일의 가장 주된 이유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통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타당합니다. 지금 사실 김씨 왕조의 학정에 짓눌린 북한 주민들 이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 저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탈북하신 분들의 숫자가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 3만 명 정도 되는 탈북 주민들이 이 사실 그 옛날엔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 북한 이탈 주민은 탈북하신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예. 우리는 탈출한 사람이지 이탈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쭉 살지만 예.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만족하고 사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조선족도 많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이 통합 이 부분에서 과연 이게 흡족할 만한 수준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나라에 탈북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권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차별을 느끼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일단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이후에 무슨 통일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네.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막연하게 그냥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하지만 탈북하신 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따뜻하게 보듬어 줘야죠. 예. 왜?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나오신 분들이니까요. 예. 삶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윤중건 고맙습니다. 아나운서. 네. 예, 지금까지 YTN의 윤중건 아나운서였습니다.